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25회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다들 별일 혹시 뭐 지금 재훈님 머리 스타일 좀 바뀌었는데 네. 너무 파격적이에요. 못 알아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자연스럽네요. 원래 항상 제가 머리 손질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자주 자르기도 그렇고 해서 예. 그냥 염색 한번 의도 하세요. 있는 변화. 근데 염색 같은 경우는 이 환경 오염,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나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항상 의석이 형이 저한테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염색을. 예. 근데 의석이 형 머리 색깔이 조금 브라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머리예요. 아 원래 머리구나. 자연갈색. 네. 좋습니다. 예. 댓글 바로 읽고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 클러치 히터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어. 드디어 완전체로 갖춰진 청국장 축하드립니다. 경사결이 왜 주식백가에 안 나갔는지 그리고 김현숙을 내정자로 선택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내각의 최악 인물로 박보균, 정호영, 한덕수, 한동훈이 다 덮을 줄은 막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 근데 청국장 완전체를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청국장의 한 멤버가 된 것 같은 주전 멤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감사하고 사실 오늘 주제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내각 구성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이 보면서 청년으로서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 순서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아직도 약간 객식구 느낌으로 방송해 왔던 거예요? 꼭 그냥 대충 내 파트 준비해 오고 그냥 하고 가고 그냥.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언제든 뭔가 떠날 준비를 이런 하시는 것 느낌 같은데. 있잖아요. 그냥 뭔가 나의 팬분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케이. 왜냐면 아이돌로 따지면 누구 한 명이 있어야 그 아이돌 멤버가 채워지는 것처럼 네. 그 하나의 멤버가 된 그런 느낌. 네. 네, 됐습니다. 예,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 네, 넘어가면 연기 천재 양가휘 92님께서 패스트 패션 규제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거 보면 역시 유럽은 선진국이다 싶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등장하면서 옷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양심도 찔리고 환경도 걱정이 된다라고 달아주셨어요. 근데 사실 유럽이 선진국 같지만 걔네가 먼저 망가뜨렸고요. 걔네가 판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에 또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선진국이다. 우러러볼 필요만은 없다. 우리가 알아서 또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또 그 개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진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던 와중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런 선진국이라는 의미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 기준 같은 거. 그렇죠. 그간의 선진국들이 잃었던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별 차별성이 없죠. 한국은 한국만의 선진국이 되는 방식으로 가요. 본격적인 주제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 주제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브들에서 좀 다루나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다룬 게 없는 주제. 좀 어떤 상식이자 좀 새로운 어떤 개념,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용돈 다 받아보셨습니까? 엄청 좋아요. 받았죠. 용돈 모아갖고 PC방 가서 스타 한 판 하려고. 희두님 초등학교 때는 용돈 얼마 받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막 그 동전으로도 받고 1,000원 정도. 1,000원? 그때면 완전 저학년 때 아닌가?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는 막 100원, 200원. 100원. 그래서 오락실 가가지고 그거 막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게임 하고 네. 좀 고학년 되면 1,000원. 1,000원? 그때 PC방 1시간 500원 하던 시절. 완전 초창기구나. 완전 초창기다 진짜. 그 용돈 받으면 언제 다 써요? 일주일이다. 그럼 일주일 동안 쓰고 좀 남겨요? 아니면 일주일 되기 전에 다 써요? 아니, 1시간 만에 쓰죠. PC방 가서. 바로 적도 안 써야죠. 남네. 네, PC방 가서 요금뿐만 아니라 뭐 먹고 그치. 또 옆에 친구 것도 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 거 해야지. 나 1,000원 받았는데. 그럴 수 있지. 친구 핫바 한 입 베어 먹고. 그치. PC방에서는 핫바지. 그쵸. 근데 요즘 PC방 개념 많이 달라진 거 알죠? 엄청 달라졌어요. 그냥 놀러 PC방에 가죠. 먹으러. 네. 맞아. 식당이잖아요. 식당이에요. 카페처럼 막 이렇게 되게 전문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김밥 천국에서 PC방, PC 하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메뉴 다 있잖아요.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 요즘에는 담배도 실내에서 못 피니까 좀 쾌적하고. 맞아요. 그건 좋다. 예전에는 진짜. 좀 먹을 때 좀 불쾌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 PC방, 그러니까 PC방 하면 옛날 그 시대 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담배 냄새 딱 떠오르잖아요. 담배 냄새.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놀러 PC방 가는, 먹으러 PC방 가는 맞아요. 완전 다르다. 맞아요. 완전 달라졌죠. 용돈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한 이유가 오늘 용돈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로서 지구로부터 받는 용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용돈을 희두님처럼 그 기간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쓰라고 엄마가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을 항상 되기 전에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용돈을 다 써버려요. 우리는 용돈 대신 이제 생태 용량이라는 걸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짜리 용돈을 받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요 생태적인 용량 다 써라고 지구로부터 부여를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만든 거죠. 네. 근데 항상 그 날짜를 넘겨요. 그 날짜를 월드 오버슈트 데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불러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네.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오. 요거를 조금 더 정식으로 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뭐 생태적인 자원들 있죠. 물, 뭐 공기, 토양처럼 늘 네. 우리 주변에 존재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하지만 그들 없이는 우린 살 수 없는 네. 미물이잖아요. 이런 생태전에 대한 인간의 수요를 지구의 어떤 생산 또 재생 정화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걸 초과하는 시점을 오버슈트 데이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1년 생활비로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몇 월 며칠에 다 쓰냐는 거죠.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다 썼다. 그 전에 다 써버렸다. 그럼 그 다음은 빚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빚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아서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태계 멸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좀 알면 우리가 정말 이 지구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가보면 우리가 이제 매년 그 부여받은 생태 용량을 남긴다 만약에 네. 남긴다 그러면 그것은 지구가 우리가 자원을 사용한 것을 충분히 재생해낼 수 있는 역량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쓴다 그러면 이제 몸이 아파지는 거죠. 지구가 아파지는 거죠. 요게 2006년부터 영국에서 이제 한 재단이 그 WWF라고 하는 그 세계 자연기금이라는 세계적인 기구와 함께 매년 관련 보고서를 내요. 네. 근데 사실 요거를 측정한 게 되게 오래됐대요. 1970년부터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한 50년이 넘게 매년 네. 생태 용량을 측정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책 결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근거 자료로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계산이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 생태 용량, 뭐 숲, 바다, 뭐 초지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하고 네. 이거 나누기 우리의 수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수요. 예를 들어서 뭐 요 테이블 만들 때 나무 쓰이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 제가 쓰는 요 아이패드 만들 때도 자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재훈님은 차 운전하잖아요. 그 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나 기름 이런 것들 수요를 다 계산해서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1970년에 처음으로 생태 용량을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용돈을 받았을 때 1970년에는 언제 다 썼냐 하면 12월 30일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1년치 용돈 받아서 1년 거의 쓴 거예요. 다 채운 거 아니에요? 30? 거의 채운 거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1980년이 되니까 11월 4일에 다 써요. 거의 2달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70년에서 80년 동안 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되고 밀레니엄이 되니까 이땐 9월 22일, 9월로 넘어와요. 와. 그러니까 한 분기가 안 된 거예요. 3분기에 다 써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2019년에는 7월 26일. 2달씩 당겨지는 것 같네요. 그쵸. 야. 한 20년에 이제 2달이 당겨졌으니까 뭐 10년에 한 달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현재는 7월 29일이에요. 3일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멈춰 있었더니 생태 용량이 과부하가 좀 덜 걸리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조금 드십니까? 일단 20년 뒤엔 이제 5월이 되겠구나. 네. 수학 문제 풀듯이 되게 얘기하시네요. 지금 머리 딱 얘네 수학 좋아해갖고.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딱 계속 줄어들다 보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시는 분도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와닿는 것 같아요. 90년대 때 맞아요. 그랬고 뭐 지금 2020년 혹은 2050년 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환경은 원래 뭐 마스크도 쓰고 미세먼지 심각하고 막 이런 게 보통 그 저희들의 생각이니까 그쵸. 와 이게 근데 그 보이지 않게끔 계속 뭔가 땅땅땅 오는 느낌. 근데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더 단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발하는 것도 더 많아질 테고 또 생겨나는 것도 많아질 테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점점 주는 게 맞지는 않나요? 맞다기보다는 그런 추세가 눈에 많이 보이죠. 지금처럼 하면 당연히 더 심각해질 것이 눈에 네. 이제 보이죠. 정당화시키는 논리죠 이게. 예. 그러면서 그쵸. 아 죽기 전에 지구 한번 후끈하게 태워보자. 원래 개발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이렇게.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어. 나나 잘 살지 뭐. 아 같이 그런 못 하겠네요 거- 방송을. 그런 여론이 있는데 우리 4명 중에 1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 예, 예. 그러네 꼭 어딘가에 있듯이. 사실 오프닝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머리 염색을 안 하나. 시작이네. 네, 대신 보람이 차를 모시니까. 그러네요.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기술 발전이 됨으로써 그거를 좀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이 좀 찾을 수 없나? 그 정도로 희망이 없나? 약간 이런 절박한 마음도 좀 듭니다. 그쵸. 사실 이렇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이제 화석연료였던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지금 지구 가열, 아까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도 이제는 안 써가요. 그 말이 너무 와닿지 않아. 이 위기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구 가열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구 가열화나 기후 위기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그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의 생태 용량이 줄어든 것도 그 화석연료를 활용한 우리의 경제적 번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 뒤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일단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가 7월 29일에 지금 다 써요. 1년 동안 받은 용돈을. 네.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또 달라요. 국가마다 아. 배경이 또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달라요.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2022년에 이제 각 국가별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넣어놓은 그림이에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가장 먼저 쓰는 나라는 이 그림에서는 2월 10일에 카타르. 2월이요? 1월 초에 받아서 2월에 다 쓰는 네, 거예요? 1월 1일에 야. 1년 용돈 써 하고 줬더니 2월 초에 다 써버리는. 아 이때면은 거의 설도 안 왔을 때예요. 맞아요. 경우에 따라. 옛날에 저 같은. 굉장히 한탕주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 전에 다 써버리는 거죠 용돈을. 왜냐하면 저 나라는 워낙에 이제 덥고 네. 근데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열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아, 네. 근데 그 경기장에 에어컨 트는 거 아세요? 아, 그렇게 더우니까. 큰 경기장이에요? 네, 엄청나겠다. 축구할 수 있게 에어컨 틀어요. 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비행기 이동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름 많이 나오니까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총 합비된 게 2월 10일에 다 써버린다. 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떤 편의를 위한 것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지구에 너무 큰 과부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2월 14일에 룩셈부르크. 작은 나라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라고도 뭐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넘어가면 바로 유명한 나라 나와요. 3월 13일에 캐나다, 미국. 그리고 3월 23일에 호주.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4월 2일에 대한민국. 아, 4월이구나. 도 되게 빠르구나. 대한민국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그 다음 자료로 조금 넘어가서 보면 조금 더 보기 쉽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그 그리니엄이라고 하는 뉴스레터에서 이제 보기 쉽게 그림을 만든 거예요.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로 해서 좀 대표적인 국가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는 카타르, 미국, 뭐 호주 2분기에는 우리나라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러시아. 그러네. 그럼 중국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우리 뒤에 있어요. 6월에. 야, 2, 3분기 사이 끝자락 쪽에 있네. 그렇죠. 그러게요. 한국이 좀 더 빠를 것 같았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모르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래요. 2분기는 한국, 일본, 중국, 한중일이 다 들어가 있고 야. 3분기 들어가면은 뭐 브라질, 우크라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있고 4분기로 가면은 이제 미얀마, 베냉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경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빠르고 1, 2분기에 거의 다 쓴다. 그리고 좀 저개발국, 미개발국 그런 지역들은 좀 3분기, 4분기 이렇게 이제 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요 오버슈트 데이, 그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1분기에 맞이하는 또 우리나라처럼 2분기에 맞이하는 나라들은 인류
평균보다 자원을 훨씬 많이 소비하고 쉽게 말해서 낭비하는 국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 같은 나라들은,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안 쓰고 남은 생태 용량을 이제 끌어다 쓰는 거다. 돈 안 주고 끌어다 쓰는 거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7월 29일이라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소비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게가 소비하는 게 있을 거고 산업 차원에서 거대 기업들이 사용하는 게 있을 텐데 원래 거대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다 들어가 있죠. 기업 그 산업과 가정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얘기한 거죠. 네, 비율로 봤을 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산업이 더 같은데. 크죠. 네. 산업이 더 크죠. 하지만 가정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양이죠. 책임 회피하려다가 근데 책임 회피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조금만 노력해서 줄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그치. 부분을 정밀 타격하는 게 훨씬 그 더 비율이 효율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타격을 안 하죠. 그치, 그것만 빼고. 개인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잖아요. 빨대 쓰지 마라. 네. 뭐 전기 아껴 써라. 그거 오케이. 당연히 네, 아껴 써. 그렇죠. 염색하지 마라. 뭐 이런 근데 거. 네. 염색하지 마라. 염색하지 않고. 그런데 그 달태령님 말씀에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통찰이 있었던 게, 개인을 다 모아놨을 때, 가정을 다 모아놨을 때 산업보다 적어요. 네. 네. 그런데 숫자는 훨씬 많잖아요. 네. 모세혈관처럼. 네. 근데 기업은 숫자는 인구수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생태 용량은 훨씬 많이 사용해. 그쵸, 탄소 그쵸. 배출도 훨씬 커. 특히 글로벌 기업, 초국적 기업들일수록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나라보다 더 많이 쓰니까. 그랬을 때는 기업들을 규제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가정, 뭐 기업 다 같이 줄여야 되는 건데, 문제는 과도하게 개인에게, 가정들에게 뭐 아껴 써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지구를 아끼는 뭐 올바른 습관 이런 거. 그거 얘기하기 전에 기업 규제를 먼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야, 근데 기업에 가장 친화적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지. 야, 이거 큰일 났네.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잖아요. 1분기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진짜? 제 생각에 저는 1분기로 지금 교웅이 언제 퇴임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까지 매일 저는 환경적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의성님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보면 다른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환경 이슈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 뭐 지금 이 상황에 뭐 환경 얘기냐 하는 분이 분명 계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걸 지적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방치해두면 영원히 환경 얘기는 지구가 진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도 얘기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매주 좀 와닿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좋아요. 방금 희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영화된 게 바로 돈 룩업이죠. 그쵸. 네. 야, 참. 환경이 무너지면 정치고 경제고 다 없는 거거든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 건데 끝까지 외면하고 회피하고 한 표 받으려고 얼마 더 벌려고 눈을 가리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네. 것이 풍토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준비한 걸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세계 지도가 하나 나올 겁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색일수록 생태 용량이 남는 나라들, 용돈 받아서 그 다음 해에도 쓰는 나라들이고요. 빨강색은 1년 안에 다 쓴 나라들이에요. 색이 진할수록 많이 남기거나 혹은 많이 쓰거나예요. 그런데 보시면 빨갛네요. 보이시죠? 적도 위로 했을 때 현 중위도 지역의 국가들, 한국 포함해서 중국, 일본, 미국, 멕시코, 뭐 유럽, 그쵸. 게다가 인도까지 저 국가들이 저 지역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고 GDP의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게다가 초록색으로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저 브라질이 지금 굉장히 진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네. 브라질은 현재로서는 진한 초록색이지만 브라질은 또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지금 산림 파괴가 극심한, 환경 파괴가 극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저 색깔이 옅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비율로 봐도 진한 빨간색이 훨씬 많아요. 그쵸. 확 들어오네요 눈에. 네. 저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지구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러니까 지구가 참다 이제 기후위기의 시대. 마치 인간이 바이러스처럼 인간을 다 죽여야 지구가 살아남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심각성을 요 세계 지도를 통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인 번영, 문명, 현대 문명에 대해서 되게
뭐 좀 빛나게 생각하고 찬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 바탕이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우리의 목을 이제 조를 것이고 이미 사실 되게 조여오고 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한 50도씩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았던 터라 기후위기를 잘 체감을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당연히 예전과는 다른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출범할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그 발전 방식, 그 개발 방식을 똑같이 취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교훈이 하나도 없이. 저 방금 보셨던 세계 지도의 빨간색, 저 빨간 부분을 더 빨갛게 만들, 자기들의 당 로고처럼 빨갛게 만들 궁리만 하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그렇게 발전을 해서 만든 단물도 자기들 소수가 다 빨아먹으려고 기득권화, 계층화, 양극화 만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뭐 지구를 지키자, 아니 우리를 지키자, 네. 우리 먼저 지키자, 우리를 지키고 지구를 함께 지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그런 걸 하려고 우리가 정치도 관여하는 거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돈도 버는 거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의성님의 그 주제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 게 그 취임 전부터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취임하고 나면 얼마나 또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 MB 때 했던 그런 정책들 보여줄지 벌써부터 우려가 돼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경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제도 아무튼 되게 유익했습니다.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그러니까 우리 청국장이 2030 청년을 주제로 한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소식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청국장에서 노엘 주제를 다뤄가지고 좀 떡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엘을 시작으로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부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아, 약속해. 근데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요? 예, 그 너무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여서 아. 네, 일단 그거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먼저 지난주에 이 노엘이라고 하는 장용준이죠. 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불복하며 항소를 했어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가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그러니까 자동차를 파손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관 폭행 상해. 근데 여기서 음주운전이랑 경찰관 상해죄가 무혐의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음주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시간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게 빠진 거고 경찰관 상해 혐의가 빠진 거는 이제 경찰관이 자연 치유가 됐으니 이것도 상해 혐의가 빠졌다. 나 그게 진짜 제일 어이없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이 빠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음주를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게 네. 음주 측정 한 사람보다 형량이 낮으면 그렇죠. 누가 음주 측정에 응하겠냐고요. 무조건 그렇죠. 안 하면 형량이 더 낮은데 그렇죠. 이거 분명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다. 맞아요. 그리고 벌써 그러니까 아파찬스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거. 만약에 그 노엘 범죄 혐의 그대로에 음주 상해 그러니까 물론 의석영이나 제가 똑같은 그 혐의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 우리는 빠진 게 아니라 가중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두부를 줄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레전드인데 노엘도 레전드다. 왜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항소를 하지 말아야지.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기간에 범죄를 또 일으킨 건데 여기에 또 항소를 한 거예요. 1년 받은 것도 레전드인데 항소를 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어지는 게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불공정, 아파찬스 논란으로 지금 논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호영 가기 전에 하나 지금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네. 2019년도인가 그때 네. 장재현 아빠 찬스라고 이 청국장 여기서 얘기했다가 맞습니다. 이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그렇죠. 했죠. 연락 왔었죠. 아하. 맞아요. 근데 그게 조사를 받으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뭐 어떤 연락도 없어서 이걸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다시 언급하는 거고 아까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길래 아 맞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지금 윤핵관 장지원 씨잖아요 또 맞습니다. 실세기 때문에 아, 재우님의 의견입니다. 청국장의 공식 그쵸, 의견은 재훈님 아니고요. 의견이고 청국장 그 방송을 아빠 찬스라 했다고 한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들의 민낯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다시 그리고 한번 짚고 갑니다. 진짜 적반하장이라는 걸 사람으로 만들면 저는 장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아까 지금 정호영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호영 얘기 갔다가 다시 장지원으로 가긴 합니다. 네, 순서가 말씀하십시오. 흐름이 항상 있네요. 네, 저 흐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나름의 장지원 그 얘기를 하고 흐름이 있는데 정호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됐냐면 아, 오케이, 좀 오케이.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 아빠 찬스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엘 아빠 장재원이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해요. 아, 예, 이 정호영 자녀 편입학 뭐가? 그 특혜 의혹에 대해서 네. 언성을 높였단 말이에요. 아 그쵸. 네, 네. 그렇게 이어지. 기자들 앞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딱 그 언성을 높여요. 조국 때와 뭐가 같냐? 얘기해봐라. 조작했나 위조했나? 조국 그러는데 진짜 조국 문제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소위 말해서 급발진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조국 때와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 심각하죠. 훨씬 네. 심각한 네. 거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죠.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제가 그 장재원 씨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교수 당시에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가 뭐 편입한 특혜를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정호영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병원 고위직에 있을 때 아들 딸이 편입한 거 플러스 의대 편입 그 전에 KCI급 논문 그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더 저도- 심하다. 맞습니다. 훨씬 심한 거고 저도 따라가기가 힘든 게 이게 단독으로 계속 뭐가 맞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많이 터질 수가 있나. 정호영 같은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니까. 아, 그쵸. 네.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 뭐 한동훈 등등 특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을 거고 거예요. 누군가 한두 명쯤은 뭐 그 사이에 물러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까지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정호영 아들이 또 그 대학생 병역 재검 때 6년대 재졸이라고 돼 있었다. 근데 이때가 졸업이 아니라 재학 중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거거든요. 그쵸.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되게 궁금해. 이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 4년제 대학은 24세, 그리고 6년제 대학은 26세 등 그러니까 연제에 따라서 대학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따라 입영 연기 나이가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그쵸. 또 2년의 차이를 시간 네. 버니까.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에 이제 시민들이 하도 분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배댓이 있더라고요. 조국이 감기라면 정호영은 그냥 암이다. 그런 베스트 댓글이 있어서 기억이 나고. 참고로 그거 정호영 측에서 병무청의 그 실수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거기서 한 거라고. 병무청의 착오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 뒤집어 납득 안 씌우기 가죠. 전략을 썼네요. 네, 맞습니다. 납득 안 가죠. 그러니까 또 이어지는 게 장제원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시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호영 쉴드 칠 때가 아니라 이 노엘 문제. 그러니까 노엘도 사실 문제 수준이 아니라 범죄인 거잖아요. 범죄자죠. 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본인 거취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제원 아들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권력에 도전을 한 심각한 범죄다. 이거부터 해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경찰관 그 내용이 뭐 언론사에서 공개가 됐는데 막 경찰 밀치고 그래서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뭐였죠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그쵸. 당시로 돌아가서. 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짧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었던 게 중앙 차선이 오면 반대편에 다른 차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대가 없는 장면에서 사람을 반대로 밀친단 말이에요. 문짝으로 밀고 자동차 문으로. 사실은 이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사실 할 수 없는 네, 건데. 맞아요. 그 무언가에 이상의 취한 얘기도 것 나. 같다. 뭐에 취한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취한 거 아니야? 자기에게 독하네요. 뭐 자기 뽕에 취한 걸 수도 있고. 네. 예. 오, 그렇습니다. 네, 오. 예. 조심하는 일단-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조심할 것까지는 없고. 예. 네. 아니 그거부터 해명하라니까. 그러니까. 못할 거면. 두부 들고 가요. 노엘이 저보단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예. 노엘 보고 있다면 해명해 그거부터.
좋습니다. 근데 너무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야? 꼰대 같은 느낌. 아, 예. 근데 실제로 네. 이거 말고도 논란 엄청 많았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패드립 날린 거라든지 맞아요. 뭐 그다음에 트윈 논란 예, 예. 어마어마했죠. 미성년자일 그러니까 때부터도 네, 계속 그쵸. 사고가 끊이지 제가 않았죠. 노벨 주제를 항상 여기서 얘기할 때 과거 얘기는 보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노벨 주제를 하려면은 인정. 시간이 그냥, 아깝죠. 예, 그 주제로 그냥 하루가 아니라 한 3일은 방송해야 돼요. 청국장 노벨 특집으로 해갖고. 예. 희두님이랑 같이 방송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제우 하고픈 거기, 거 다 해. 7시간 방송하실 때 한번 그 전화 연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는 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한 3시간 하시고 3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을까? 과거 얘기만 해서 뭐 그런 의문은 그쵸.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워낙 그렇습니다. 워낙 그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정말 심각하고 솔직히 열불나요. 네. 무슨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이. 그쵸. 네, 맞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심지어 막 비꼬기도 하고 음. 특정한 뭐 언론사의 어떤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언론에 당연히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핵관이란 말도 그냥 계속 나오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쵸. 그렇지 지금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특정한 언론사의 기자를 지목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고 만약에 민주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언론인들이 또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쵸. 근데 맞습니다. 그냥 기사 몇 개 나오고 끝이에요 지금. 한덕수 내정자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기가 차 타고 가려고 하다가도 뒤돌아서 나 이런 질문 불편하다는 식으로 기자한테 얘기하고 이런 태도만 봐도 저쪽에서 기자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뻔히 보입니다. 덧붙여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그럼요. 너무나 보이는 거고 아까 뭐 정호영 씨 얘기도 나왔지만 정호영 일가의 그 특혜 논란이랑 별개로 그 같이 논문을 썼던 사람들, 논문 같이 이름 올렸던 사람들이 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뭐 심사위원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그러니까 정호영 일가한테만 이런 특혜가 갔을까? 라는 얘기를 해보면 그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얼마나 또 강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학 안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그 대학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막 전남 쪽에도 다른 대학교 얘기도 나왔고 이를 계기로 저는 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탈탈 털 때부터 얘기 나왔지만 결국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그 국회의원 자녀뿐만 아니라 뭐 고위공직자 자녀들 그리고 다른 대학교도 한번 싹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웃긴 게 그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였던 2명이 고대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멀쩡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민 씨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고려대는 왜 그들한테는 더 관대한지 이런 거야말로 불공정하고 맞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거고 비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대학들이 입학을 취소를 해버린 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요강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정호영 아들 정윤석 씨 같은 경우에 본인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논문에서 정작 이름은 빠졌다.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뭐 이건 말고도 계속 디테일이 더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될 정도로 시식 때때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 정호영 후보 관련한 단독이 계속 터지니까 일각에선 이거 던지기 아니냐, 정호영 몸빵 시켜놓고 그치. 한동훈 같은 사람들 이거 실제로 챙기려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결코 쉽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맞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혹여라도 민주당에서 저들이 지금 만드는 프레임이 왜 니네 뭐 대선 불복하냐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게 전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몇몇 후보자들은 얘기조차 안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제주도에 셀프 특혜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막 용도 변경해가지고 뭐 시세 차익 뭐 최소 5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버젓이 저지른 사람을 능력주의를 표방하면서 데려온 윤석열 당선자를 비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 스스로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미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 기준에서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문체부도 되게 중요한 게 뭐 e스포츠 게임도 문체부랑 여가부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 e스포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정 홍보에 총 담당하는 쪽이 문체부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뭐
땡건 뉴스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쵸. 김건희 관련해서 뭐 온갖 패션 얘기하고 뭐 한동훈 관련해서도 무슨 안경, 패션, 모델, 뭐 조선제일검 이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답답하다, 취임도 안 하고 진짜. 와. 지금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인데도 근데 취임하고 나선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올지 그런 국정 홍보 관련해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윤비어천가 썼던 사람이고 그 박보균 씨 그리고 뭐 전두환, 이승만 이런 사람들 옹호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세계관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저는 이게 국민들끼리의 그 어느 정도 합의된 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영역을 완전히 이상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지금 막 데려오니까 어느 순간 기준 잣대가 너무 선 이상한 데까지 간 거죠.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규정돼 있던 역사적 사실조차도 어느 순간 틀린 게 아니라 다름으로 포장이 돼버리고 그건 뭐 포스트 트루스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전선을 명확히 긋고 아닌 거에 대해선 아니라고 단호히 얘기를 해야 된다. 괜히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뭐 협치 얘기하고 뭐 포지티브 얘기하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전선이 이상해지고 당연히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눈치 보게 되는 상황 온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타협이 돼요? 그러니까요. 일단 타협도 어느 정도 같이 얘기를 할 만한 기반이 있고 네. 공감대가 좀 있어야 그리고 좀 발전적인 대안을 좀 서로 마련하려고 좀 욕심이 좀 있어야 그 안에서 타협을 하고 선을 찾아가는 건데 저 사람들은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국정을 이해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미래를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작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탈탈 털던 언론사들도 그 민원연의 보고서를 꼭 시간 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괜히 저희가 뭐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뭐 언론 욕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반성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 전략 짜고 사람들한테 또 그 관심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택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이런 건 중요한 건데 그거랑 별개로 언론이 어떤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민원연 보고서를 보다 보면 진짜 기가 차요. 거기 근데 팩트로 정확하게 그 기사 그 분석을 해가지고 매일 보고서를 내거든요. 매일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꼭 보시고 주위에도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의혹이 많고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동훈 이 사람도 사실 법무부 장관 이 후보자가 된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비극이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납득하기 힘든 그런 후보자 지명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 장제원의 아들 이 노엘의 1년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희두님 같은 경우에 그 이명박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게 지금 6개월에 2년인가? 네.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근데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에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형. 여기에 또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소라는 게 물론 뭐 형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노엘이 왠지 이 항소를 한 것 자체가 성이 줄어들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아빠 찬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나가는 청년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말 납득이 안 될 만한 그런 결과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아빠 찬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압니다. 법에 따라서 해줘야죠.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빠 찬스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며칠 전에 곽상도도 공판이 있었어요. 아, 근데 곽상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검찰은 아들이 받은 걸 왜 제가 받았다고 하냐? 난 제가 왜 구속 때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난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네, 왜냐면 상식적으로 아들이 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까? 곽상도한테 그런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아들이 연결체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보도도 나왔죠. 맞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것도 걸렸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안 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대가 산재 명목으로 퇴직금을 50억 이게 50억 클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 50억을 받았을까? 아프다고 하면서 조기 축구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골도 많이 넣어요, 심지어. 아, 골잡이예요? 네, 골잡이, 간판 스트라이커고 네. 조사받을 때 포르쉐를 타고 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 참 전형적인 아빠 찬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론 그래요. 국민의힘 하면 진짜 아빠 찬스, 불공정, 뭐 내로남불, 통수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막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그 잔혹하고 무자비한 그런 어떤 공정의 잣대.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상태고 뭐 정호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고무줄 잣대, 누구에게는 대나무 잣대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 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전세 관련해서도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엔 내로남불 논란 지금 휩싸여 네. 있고 뭐 이후로도 그 사이에 어떤 논란이 터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 잣대 들이댄다고 하면 그 아까 딸 일기장 얘기도 나왔지만 뭐 현금 카드, 신용 카드 내역 네. 다 뒤져가지고 10년 전 거 행산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이때 어디서 인턴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다 뒤진 거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봤다는 친구가 있는데도 아, 그 사람들 얘기는 뭐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증거로도 뭐 채택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일 잣대 동일 검증을 계속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그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과연 누가 무사할까? 뭐 예를 들어서 인턴 체험 체험 활동 이런 거 시간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1시간이라도 차이가 나면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입학 취소야. 이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언론에서 권력형 비리 옛날에 뭐 사모펀드 얘기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뭔가 그래도 있겠지. 아무리 법이 법원 뭐 검찰이 썩었다고 하더라도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설마 그렇게 했겠어라는 인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청년 정치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존 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건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 핵심 지지층들이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우리가 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얹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소신 발언 좋았어요. 이런 게 전 청년 정치라고 봐요. 윤핵관한테도 가차없이 그냥 막 아빠 찬스 얘기하고 막 반말하고 곽상도 의원한테도 소신 발언하고 이런 청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오늘 멋있었습니다. 예, 아유. 아니 멋있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근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세게 얘기했어요. 김건희 이거 뭐냐고 이거. 예, 한동훈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뭐고. 뭐 아무튼 제 개인적인 리스트에도 좀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스노트구만. 예, 정치 저도, 동지한테도 한마디 하고. 정치 동지는 아니고 이제 정치 인문 동기라고 인문 표현을 동기. 하는데 동기에서 동지가 됐어요. 네, 동지라는 말은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단순 동기, 단순 동기. 동기인데 뭐 사실 뭐 지금 폭군으로 뭐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소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문화예술인가요, 오늘? 예, 문화예술 얘기 오.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사진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작품이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이에요. 아, 뭔가 일요일 같긴 했어요, 딱.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 네. 네. 해가 떠 있는 걸 보니 오후네요. 네, 오후 3시 정도? 네, 조르주 세라의 작품인데 아까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나왔네요. 아, 그러니까요. 여유롭고? 오후 3시 정도에 여유롭고. 네, 뭔가 나른한 느낌도 네. 들면서 누워서 맥주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요. 저희 근데- 강아지가 또 눈에 띄네요. 네, 근데 음. 이 자세하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붓으로 터치를 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점들이 모여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 그런 점을 찍은 그림이에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그랑자트 섬의 센강이라는 작품인데 아까 그 조금 전에 작품보다는 좀 더 점으로 찍은 게 더 잘 그러네요. 저 보이실 배 거예요. 안과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시력 검사. 그러네. 네. 조르주 세라는 슈브렐이라는 프랑스 유기 화학자이자 색채 이론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팔레트에 색깔을 섞어서 칠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점점 색깔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녹색을 표현한다고 하면 녹색을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노란색, 파란색을 점점을 찍어서 그걸 멀리서 봤을 때 녹색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기법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드는 생각이 굉장히 지금의 모습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라 함은 지금 이렇게 현존에 있는 문제들이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려고 모여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연대하고 세대와 젠더를 다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과 되게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당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스피커도 자기가 속해 있는 젠더라든지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의 사람이 그 사람들을 네. 다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지금의 지지자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젊은 청년 지지자층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연령대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나 뭐 스피커들 입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나 스피커를 통해서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피드백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본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가 마치 검언 정상화나 선진화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이슈에 관심이 있다. 괜히 이런 거 계속해서 역풍 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젊은 층에서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개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역사나 또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만큼 나이나 세대랑 상관없이 지금 검언 정상화 선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다. 꼭 이뤄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빨리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전에 한번 뭐 분탕이나 갈라치기에 대한 우려를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하면 분탕이야 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고 그런 지지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틈을 잘 파고든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예로 보면은 개딸들이 특정 단체나 뭐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진영 선동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보통은 뭐 덕후나 여시나 뭐 방석이 밀토 이런 여성 커뮤니티들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에 유입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특정 스피커나 아니면 뭐 모임이나 단체와 자기들을 엮지 말아달라. 우리는 단지 이재명을 통해서 모인 청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마치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몇 차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갈등이 어떻게 보면 아니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를 한번 또 꺼내기 시작하면 그 발언이 또 빌미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게 진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특정한 이슈가 묻혔는데 굳이 또 다시 끌어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막 누구랑 이간질을 벌인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지금 현 시점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누구누구랑 막 비교를 한다거나 와가지고 아니면 야 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생각 뭐야 막 이렇게 간다거나 제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또 빌미가 돼서 또 저쪽에 가가지고 또 야 쟨 저렇던데 이렇게 그러면서 혹여라도 또 그게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요즘 유독 갑자기 일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하던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도 말을 아끼자. 저도 총선 기획단 들어올 때부터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빌미가 될 만한 발언은 최대한 하지 말자가 제 생각이에요. 새날 푸나님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고 당연히 본인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도 최대한 그런 발언들을 조심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푸나님도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새날이라는 상징성과 그리고 그 안에서 발언이 어떻게 나왔을 때 또 막 여기저기서 이게 소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무튼 발언하시는데 막 와가지고 너는 왜 무조건 민주당 편만 드냐라든지 그런 불만은 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하면서 서서히 그 힘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슨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우리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눈치 안 보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는 결국 재훈님. 맞습니다. 그냥, 우리의 희망과 등불. 네, 이게 가려놓고 그냥 앞만 보고 가죠. 맞습니다. 얘기 잘해주셨는데 네. 정재호 TV 한번 구독해주시면 제가 힘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남의 코너를 갖다 이렇게 자기 채널 홍보를 대단하다. 갖다 쓰는. 아, 야. 예. 왜냐면 키워주시려고 또 채널에서 많이 노력. 조만간 정재우의 청국장으로 이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훈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간에 빨리 성장한 케이스라고 봐요. 그리고 처음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어떤 유튜버들 이 생태계가 있을 거고 지금 뭐 완전히 그 정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사람들도 보고 또 본인 채널도 어느 정도 또 주목도 받고 있고 그쵸. 뭐 또 새날 청국장도 나오고 다른 방송들도 여기저기 나가면서의 시야가 달라졌을 텐데 네. 그럴 때 밖에서 볼 때랑 또 지금의 그 중간 지점에서 뭔가 좀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왜 밖에 보면 막 답답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 채널로 유입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그 계기를 찾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삶이 바쁘기도 했고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저는 이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사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슈들이 있잖아요. 누가 막 무슨 논란이 있고 근데 이걸 딱 한번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전 걸 봐야 되고 또 이 다음 걸 봐야 되고 근데 희도님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영상을 맨날 2개씩 올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가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잘못을 했다. 다음 영상은 A가 잘못했었지. 근데 이게 또 터졌어. 또 다음 영상을 보면 이거 2개가 합쳐서 이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도님 채널을 보면서 그런 좀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사를 좀 쉽게 풀어주셔서. 네, 사실 다른 걸 들으려고 얘기했는데 아니,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예, 하고 예. 아무튼 그냥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말씀드리면 일부러 그 관심을 끊게끔 만드는 것도 그 기득권층의 전략인 것 같아요. 뭐냐면 소식이 막 전해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검증 국면에서는 5만 사람들의 얘기가 5만 대에서 다 퍼지니까 처음엔 좀 관심 갖고 따라가다가 아씨 모르겠어. 특히 그러니까, 사모펀드 맞아요. 같은 내용은 어려우니까 그걸 쫓아간다기보단 그냥 그래서 뭐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약간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쫓아가질 못하게 되니까 저는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연결해야 된다. 그게 아마 지금 보람님 주제랑 연결된다 보는 게 처음엔 점이지만 그 점이 쫙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떤 원래는 이제 선이 그 선을 되고. 선이 네. 되고 면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물도 좀 비슷하다 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2030 대표 스피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왜 말씀드리냐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누굴 대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생각을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냥 저를 그런 위치로 만들어 놓고 막 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따지고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일 뿐이에요. 아무런 직책도 지금 당 관련한 거 안 맡고 있고 앞으로도 맡을 생각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제가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어떤 점이 나타나서 뭐 재훈님 같은 점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옆에 의성님 나타나고 하면서 의제라든지 아니면 또 그 의제 안에서도 또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최대한 넓혀가자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라서 오늘 보람님 주제가 아마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잼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여성 커뮤니티에서 어떤 얘기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하면서 제목을 리스트를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려고 노력도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그 여초를 기반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해왔던 행동 양식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친목질이라고 하는 뭐 누구랑 특정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낸 이런 것들이 금지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물들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물을 흐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랑 특정하게 엄청 친하게 지내거나 아니면은 뭐 연결이 되거나 이런 걸 좀 꺼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좀 세대가 좀 다르신 분들은 그걸 봤을 때 왜 이렇게 할까 좀 서운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해봤는데 본인이 내가 이렇게까지 지지를 했는데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 상처를 받으신 분도 꽤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그걸 구심점으로 모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원하고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많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 점을 노리고 이재명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가려내는 눈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자가 사유를 통해서 뭐 성찰을 통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젊은 층의 이야기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한다에 강한 메시지를 담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갈라놓으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빼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들을 또 다시 귀감을 삼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분명 우리가 이재명 고문을 지지를 하지만 그 사람의 힘을 빼거나 그 사람을 뭔가 좀 안 좋게 가는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정치는 결국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특히 진보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대 전선을 넓혀가는 게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뭐 51%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계속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확실한 건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쪽에서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원래 인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더욱 이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어디 박제된다든지 일부분만 박제된다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언론이 그걸 또 쏙쏙 골라가지고 논란 막 불지피고 이런 게 또 가능하고 포털이 그거에 원래 또 서폿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앞으로 더 오히려 소통하기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원활한 소통에 있어서 되게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풀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탈진실의 세대, 분탕이나 갈라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진실의 시대보다는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시끄럽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 나오는 게 원래 민주주의니까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요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 게 지인분이 몸이 한 개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2030 뭐 얘기를 하면은 그럼 4050은 네. 그럼 또 6070은 또 2030에서 그럼 뭐 남성은 여성은 또 어디 지역은 이걸로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거의 잘 못해요 요즘. 뭐 어디서 번호가 또 알려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카톡에 DM에 뭐 의견들 많이 오는데 최대한 그걸 다 보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을 해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답답하다.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면은 다른 뭐 정재훈님 같은 스피커라든지 또 다른 분들을 막 찾기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그냥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면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스피커들이 그걸 다 포용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아쉬웠었는데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이건 꼭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모든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다. 특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니까 지역에 있는 후보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청년들은 또 청년이니까 또 연락 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아까 뭐 오늘 보람님 주제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점을 많이 찾는 게 필요하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다음 총선 뭐 지선 대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청년들 스피커들을 많이 찾아내지 못하고 또 안에 있는 청년 인재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 문제처럼.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의성님이 만약에 개인 채널 만들면 또 거기에 많이 가서 이야기를 또 풀어갈 수 있고 그런 걸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 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국장 125회도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